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 146페이지 부분 두 번째 피브로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케라틴까지 이야기했었죠. 마지막에 제가 뭐 파마 이야기를 했는데 다이스파이더 본드 결합을 깬다. 뭐 생화기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튼 두 번째 피브로인 자, 베타 시트 구조는 무에나 거미에 의해서 방사된 섬유 구조에서 또 우리가 흔히 관찰이 됩니다. 누에 피브로인, 그린 6-9 이게 이제 실커인 누에 피브로인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역평형 베타 시트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펩타이드 구조임을 여러분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특정 서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147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글라이신, 알라닌, 글라이신, 알라닌, 글라이신, 알라닌, 또 글라이신, 세린, 글라이신, 알라닌, 알라닌, 글라이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라이신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고, 알라신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알라닌 또는 세린 장기가 글라이신이 뒤따라서 배열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로 앞에서 지금 보고 계신 그림 6-9와 같은 베타 시터의 구조의 누에 섬유인 피브로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이 섬유는 신축성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에요. 평평하게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사슬은 이미 최대한의 길이로 늘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코일에 비해서, 알파에 비해서. 반면 이 섬유는 매우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곁사슬 간의 결합이 약한 반데르발스 상호작용으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탄성은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종의 누에가 생산하는 섬유는 다양한 조성의 베타 시트 구조이다. 자, 거기 보니까 이 그림에서 보니까 뭐 반데르발스 신축성이 좋은 섬유이다 이런 표현을 제시해 놓고 있죠. 개념을 보게 되면은 피브로인 베타 시트 단백질 서열의 절반가량이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더라. 그 다음 바로 그 옆에 따라서 항성과 섬유의 성질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베타 시트 구조로 인해서 튼튼하면서 유연한 섬유성 단백질, 예를 들어서 거미줄이나 누에 섬유와 같은 형태가 또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라겐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다른 말로 뭐 아교질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콜라겐. 자, 이 콜라겐은요, 단일 단백질로서 척추동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큰 동물에서는 총 체단백질 질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럼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콜라겐은 뼈에 있는 매트릭스, 뼈의 매트릭스, 힘줄, 피부 등의 주 성분입니다. 콜라겐으로 인해서 동물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겠죠. 자, 콜라겐 섬유의 기본 단위는 3개의 콜라겐이 이렇게 꼬여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트로포 콜라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개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의 3중 나선 구조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래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슬라이드를 보아주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콜라겐이 합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번을 볼게요. 역시 단백질이니까 DNA에서 RNA 만들어내는 정보가 핵공을 빠져나와서 뭐와 만나죠? 라이소솜과 만나는데 거기에 라이소솜 on RER 되어 있죠. 조면소포체에 있는 라이소솜과 만난다. 왜? 이 콜라겐 역시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단백질이죠. 앞에서 배웠던 케라틴이나 피브로인처럼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지식에 의하면은 소포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신호서열, 시그널 시퀀스가 필요하다 그랬죠. 파랗게 제가 줄을 그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RER, 조면소포체 쪽으로 들어가서, 자, 거기 보니까 빨간색
길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늘어나기 시작하고. 근데 세 번째 보니까 Selected Proline and Lysine 장기가 길게 이제 아미노산이 쫙 펩타이드 본드에서 길게 길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아미노산 장기 중에서 프롤린이나 라이신 장기에 하이드록실기가 붙는 하이드록실레이션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가 갈락토스나 글루코스와 같은 당이 와서 붙게 돼요. 이것을 이제 처음에 펩타이드 본드가 쭉 길어지다가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 RER에서 일어나요. 하이드록실기가 붙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글루코스나 갈락토스가 와서 붙더라. 이렇게 되면 하나의 긴 사슬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요. 근데 그 사슬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븐으로 오게 되면은, 자, 위에는 우리가 빨간 걸 하나 만들어졌어요. 또 다른 초록색도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늘색도 만들어졌어요. 이것들이 여기서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쪽은 C터미널이고 한쪽 N터미널이겠죠. C터미널에는 굉장히 많은 시스테인이 함유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테인끼리 다이슬파이드 본드가 막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사슬 내에서도 사슬 간에서도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이 세 개가 마치 새끼줄이 꼬이듯이 트위스트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이제 꼬이기 시작하죠. 꼬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N터미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 골지체를 통해서 세포질로 빠져나와요. 세포질로 빠져나옵니다. 칠에서 파분을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오른쪽에. 양 끝에 있는 C터미널과 N터미널이 잘려져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트위스트된 세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트위스트된 하나의 사슬이 만들어지죠. 이 하나의 사슬이 연속적으로 막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또 서로 만나서 크로스 링크를 형성합니다. 이것을 셀프 어셈블리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 배울 우리가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트리포 이름 왔었죠. 트리포 콜라겐.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초록색, 하늘색 세 개가 서로 꼬여서 프로폼을 만들고 이 프로폼이 빠져나오면서 N터미널과 C터미널의 말단을 잘라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양쪽 끝을 깨끗하게 이제 절단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콜라겐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반대로 가운데 보니까 세 개의 이 트위스트 된 세 개가 꼬여가 있는 게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미노산으로 이제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인체내에서 발견되는 콜라겐 섬유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점선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선들이 뭐예요? 좀 전에 제가 콜라겐들이 저끼리 셀프 어셈블리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이 셀프 어셈블리 하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셀프 어셈블리를 해요. 그래서 세로축으로 하늘색 선을 꺼놨잖아요. 일정한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640 옹고스트롬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회색으로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그림이 있는데, 자, 거기 보니까 글라이신. 세 번째마다 다 뭐가 옵니까? 세 번째 아미노산은 딱 글라이신이에요. 그렇죠? 그런 구조적인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A 보게 되면은 1, 4, 7, 10. 1번은 제일 첫 번째 아미노산은 글라이신. 자, 2, 3. 뭐, 루신이나 뭐, 다른 게 올 수도 있겠죠. 자, 4번은 뭐예요? 또 글라이신. 또 세 번째 뒤에 하면 또 글라이신. 또 글라이신. 이런 식으로, 독특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구조 특이성을 가지고 있더라.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의 섬유의 기본 단위인 트로포콜라겐 분자, 이게 세 개가 3중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각 폴리펩타이드 사슬은 100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 굉장히 기네요.
각각의 사슬은 왼쪽 나선이며 회전당 3.3개의 장기를 가지더라. 이러한 사슬 3개가 모여서 오른쪽 나선을 형성하면서 트로포콜라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그림의 A에 보면은 삼중 나선의 중심에는 글라이신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글라이신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간단한 종류의 아미노산이라고 했어요. 잔기가 뭐밖에 없다? H+만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H+ 이외의 다른 결사슬은 삼중 나선의 중심에서 배치되기를 부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글라이신은 H+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간이 매우 좀 오픈되어 있는 좀 넓은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죠. 콜라겐의 왼쪽 나선은 트로포콜라겐이 프롤린이나 하이드록시프롤린. 자, 옆에 보니까 프롤린에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는 걸 이제 하나 보여줘 있죠. 프롤린이나 혹은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는 프롤린을 갖고 있을 때 선호된다. 반복되는 모티브가 글라이신 XY라고 하면은 X는 주로 프롤린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 Y는 프롤린인데 하이드록실기가 있는 프롤린이나 또는 프롤린인 경우가 많더라. 또 다른 프롤린인 경우가 많더라. 실크, 피브로인과 마찬가지로 콜라겐 역시 특정 반복 소열로 인한 특정 구조를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되겠죠. 글라이신이 세 번째로 오는 이런 경우. 콜라겐은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고등동물에서 여러 종류의 유전자형을 갖는 콜라겐이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슈퍼 패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종류가 다른 경우, 그런 거 우리가 패밀리라고 그러고, 종류가 많을 경우에 앞에 슈퍼라는 표현을 씁니다. 콜라겐의 프롤린과 라이신 장기의 수산화를 촉매하는 요소. 자, 콜라겐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RER 쪽으로 시그널 시퀀스가 인도를 하게 되면은 하이드록실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때 프롤린 또는 라이신 장기, 프롤린과 라이신 장기에 하이드록실기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다른 교과서에서 제가 가져온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프롤린과 라이신 장기의 수산화를 촉매하는데 관여하는 효소는 바이타민 C, 우리가 바이타민 C를 다른 말로 아스코브산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이타민 C가 필수적입니다. 바이타민 C가 없으면은 뭐가 안 된다? 콜라겐이 만들어질 때, 처음 만들어지는 콜라겐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하이드록실기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비타민 C 결핍증은 여러분 괴혈병이라고 알고 있죠? 괴혈병. 자, 이 슬라이드를 볼게요. 섬유 형성이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피부와 혈관 조직의 악화로 인해서 피부와 점막에 출혈이 생기는데 특히 잇몸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이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은 잇몸이나 이런데 출혈이 생기는데 바로 이것이 괴혈병의 하나의 예입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갔어요. 바이타민 C 결핍증인 괴혈병은 곁사슬간의 수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콜라겐 섬유 사슬 사이의 수소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콜라겐 합성할 때 하이드록실기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하이드록실기가 왜 만들어지느냐? 자기들끼리 이런 결합을 위해서, 수소 결합을 위해서 하이드록실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이드록실기와 하이드록실 사이에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되어서 생성된 섬유가 더 타이트하게 단백질로서 기능을 나타나겠죠. 그 하이드록실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백질 사이의 결합력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와 혈관 조직이 이렇게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것은 뭐예요? 모세혈관이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서 출혈이 생긴다. 이런 원리가 이 괴혈병의 설명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피부와 잇몸의 혈관이 약화되어서 나타나는 질병으로서 이거는 바이타민 C만 충분하게 섭취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 TCA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혹시 또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에너지 생산할 때 이 과정 한 바퀴 빙 도는데 좀 이따가 배울게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처음에 보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뭐 다양한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 동그라미 표시 그 오른쪽 아래에 보게 되면은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가 석시닐코에라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석시닐코에로 바뀌어요. 이 석시닐코에로 바뀌는데 관여하는 요소가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때 H 플러스가 만들어집니다. H 플러스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다시 이 그래프에 4-6 되어 있는 부분을 봅시다. 자, 위에 보니까 프롤린 장기가 하나 있어요. 동그라미를 제가 표시해놨죠. 아미노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하이드록실기가 프롤린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H 빨갛게 표시된 것이 하이드록실기죠. 그래서 하이드록실기가 들어가 있는 프롤린입니다. 하이드록시 프롤린 레지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때 OHE를 전달해 주는데 필요한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자, 위에 봅시다. 위에서 보니까 이런 프롤린 레지듀를 하이드록실화 시키는데 관여하는 요소가 프롤린 하이드록실레이즈라고 하는 요소예요. 이놈은 산소를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아스코베이트 까맣게 있죠? 산소를 필요해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을 할 때 산소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반응에서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시트레이트에 있는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가 석시네이트로 바뀌는 과정과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다시 가운데 밑에 보니까 이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가 석시닐코에로 바뀔 때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오죠. 물론 코에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갑니다만은. 그러면서 또 뭐가 생깁니까? NADH, H 플러스가 생겨요. 그렇죠? 여기에서 생성된 H와 석시네이트와 프롤리하이드록시가 관여할 때 필요한 산소가 만나서 물 분자를 만들어내면서 나머지 OH기를 프롤린 장기에다가 전달시켜서 하이드록실화시킵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실화 되지 않은 이런 체인들도 성숙되어서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지만 하이드록실화가 안 된 놈들은 체인과 체인 사이에 수소결합이 잘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개의 체인이 꼬이는 힘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이런 피부나 잇몸, 혈관이 약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이 바로 괴혈병입니다. 그래서 응용 바이타민C 부족증인 괴혈병은 콜라겐의 프롤린과 라이신 수산화가 지금 우리 교과서에 이제 프롤린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나왔고요. 라이신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각각의 프로포콜라겐 분자는 우리 앞에서 본 그림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서로 뭉치게 된다. 일정한 간격 640 옹고스트롬 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뭉치게 된다. 각 분자의 길이는 약 300나노미터이며 이웃하는 분자와 640 옹고스트롬 정도로 중첩이 되어 있더라.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놀라운 강도를 가진 콜라겐 분자가 형성되는 것이고 힘줄의 콜라겐 섬주는 구리선과 유사할 정도로 높은 강도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러한 콜라겐의 경질성은 라이신 결사슬을 포함하는 트로포콜라겐 분자 간의 가교 결합에 의한 크로스링킹, 분자와 분자 사이에 나타나는 결합의 결과이고 라이신 결사슬 중 일부는 알데하이드 유도체로서 산화되고 다른 라이신 장기와 반응하여서 서로 결합하거나 또 체인과 체인 사이에 가교를 형성하기도 하네요. 밑에요. 이러한 가교 결합의 반응은 일생 내내 지속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체내 콜라겐의 탄성이 떨어지고 잘 부스러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뼈와 힘줄의 손상이 이제 쉽게 나타나고 피부 탄력도 떨어진다. 이거는 바로 이러한 가교 결합이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응용에 대한 답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섬유산 단백질을 요약해 보게 되면 첫 번째, 단백질들은 굉장히 컨저브 되어 있었죠. 동물과 동물 서로 다른 종간에서. 두 번째, 굉장히 반복적인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가교 결합과 같은 단백질의 번역 후 수식화. 자, 이거는 단백질이
RNA에서 라이보솜을 통해서 단백질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이드록시디기가 생기고 가교가 생기고 되는 거죠. 번역이 끝난 단백질이 새롭게 가공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번역 후 소식화되는 단백질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6-3으로 갑니다. 부상 단백질 3차 구조와 기능의 다양성. 자, 폴딩과 단백질의 기능. 이걸 보기 전에 제가 준비한 다른 내용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폴딩에 대한 중요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바이타민 C 부족에 의한 배열병을 봤는데요. 이 두 가지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4-10은요,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요. 자, 보니까 콜라겐 가공 효소의 결핍이나 아미노산 서열에 오타가 생겼네요. 돌연 변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콜라겐이 만들어지는데 정상적인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고, 콜라겐을 가공할 때, 자, 우리가 아까 하이드록시디도 들어가고, 뭐, 교차사슬도 생기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피부, 손 피부를 한번 당겨보세요. 당겨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탈산성이면 좋겠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금방 돌아가죠. 그렇죠? 근데 이것처럼, 피부가 한번 이렇게 늘어나면 원래대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결국은 콜라겐의 탄성력이 상실된 경우예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유전적인 원인이라면은 결국 콜라겐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효소의 작용이 이상하거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결국 효소니까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이 서열을 바뀌었다. 그 말은 돌연 변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4-11을 보아주기 바랍니다. 이게 파쇄골 증후군, 뼈가 파쇄되는 증후군이에요. 다른 말로 불완전 발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뼈가 불완전하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글라이신이 XY, 다음에 또 글라이신, 또 어떤 아미노산 두 개가 오고 또 글라이신이 온다 그랬어요. 자, 글라이신은 아까 뭐라 그랬죠? 글라이신 어떤 아미노산이었죠? H 플러스를 H기를 가지는 가장 크기가 단순한 가장 작은 종류의 글라이신, 작은 종류의 아미노산이었어요. 아미노산 중에서 크기가 굉장히 제일 작았죠. 이게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대체가 되버립니다. 자, 그럼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대체가 되는데, 특히 이제 부피가 큰 장기를 가진 아미노산으로 대체가 되버려요. 그러면은 부피가 큰 아미노산 장기가 와버리면은 단백질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겠죠, 그죠? 부피가 커지면 커진 부피 부분은 휘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휘어진단 말이에요, 단백질이. 휘어짐으로 해서 뼈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경우에요. 자, 이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참 불행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뼈가 형성이 거의 안 돼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연결이 거의 없어요. 이런 그 질환을 가진 아이들은 탄생과 동시에 다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섬유상 단백질의 부조가 변화가 생긴다는 게 엄청난 질병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폴딩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백질이 잘못 접혀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또 하나가 아밀로이드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알츠하이머 디지즈죠. 자,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크게 두 가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나 또 다른 단백질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생기는 질환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A 그림 한번 봅시다. A 그림 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아밀로이드 프로테인 플렉스 전구체입니다. 이런 동류의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있어요. 자, 이 단백질은 셀 멤브레인을 관통해서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엑스트라 셀룰라 쪽에서 오는 신호를
이제 안쪽으로 인트라셀룰러 쪽으로 전달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밀로이드 단백질 전구체가 어떤 효소들에 의해서 엔자이믹 클리베이지, 어떤 효소에 의해서 이것들이 잘려버려요. 가운데 빨갛게 된 부분이 있죠. 잘려버립니다. 이 잘려버리는 이 가닥이 생기는 거죠. 이 잘려버린 가닥을 우리가 아밀로이드 베타라 그래요. 아밀로이드 베타. 자, 그럼 이 A 그림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A 그림은 이제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이에요. 자, 그러면 빨간색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들은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일까요? 친수성이에요, 소수성이에요? 지방 이중층 안쪽에 있으니까 거의 소수성 단백질이죠. 자, 이것들은요, 저끼리 소수성끼리는 모이려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기름이 서로 모이려고 하듯이. 이것들이 서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거는 베타 시트 형태의 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 그림이 바로 이 우리가 아밀로이드로 판이 만들어진 쭉 길다란 선이 만들어졌죠. 마치 우리가 침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대뇌에 침투이 됩니다. 대뇌에 침투이 되면은 이것들이 대뇌 세포를 손상시켜 버리는 거예요. 대뇌 세포를 서로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뇌 세포 손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대뇌의 세포가 굉장히 빨리 퇴화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가 폴딩이 안 돼야 될 것들이 폴딩이 되어서 나타난 이런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한때 우리나라에 광우병이라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름을 광우병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굉장히 광우병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프리온병이라고 그래요. 프리온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리온병을 유발시키는데 관여하는 단백질 이름이, 우리 광우병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 이름이 프리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프리온. 이 프리온의 단백질은, 자, 1번을 볼까요? 폴리온이라는 단백질은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있어요. 어떤 병원성을 나타내는 게 있고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난 infectious PRP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떤 건 병원성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infectious PRP, 프리온 프로테인이라는 거예요. 자, 구조를 한번 봐주세요. 구조를.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 건 다 헬릭스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헬릭스 타입이 아니고 베타 시트로 모양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즉 단백질의 폴딩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상적인 이런 병원성을 일으키지 않는 이런 프리온 단백질이 병원성을 일으키는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병원성을 가지는 단백질로 이렇게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한번 바뀌고 나면 이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요.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뇌에 침착이 되면은 그 뇌를 손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죠. 근데 이게 자연계 동물에서는 이런 현상이 거의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소나 이런 데서 나타나냐? 결국 우리가 이제 인공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소는 초식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소 사료가 다 초식성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가공된 육식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비정상적인 가공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이 된 것들, 혹은 이제 어떤 병원성 나타내는 이런 단백질이 섞여서 이것이 들어가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뭐 앞에 있는 알츠하이머병처럼 단백질의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이번 챕터 끝내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 또 못 끝내고 오늘 이번 시간에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